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4월 4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 민중사 1권의 1장 콜럼버스, 인디언, 인간의 진보 중 34페이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바하마 군도의 아라와크족에게 한 일을, 코르테스는 멕시코의 아스텍족에게, 피사로는 페루의 잉카족에게,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포우아탄족과 피커트족에게 자행했다. 멕시코의 아스텍 문명은 마야, 사포텍, 톨텍 문화의 유산에서 태어났다. 아스텍 문명은 석기 연장과 인간의 노동으로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넣고 문자와 제사장 제도를 발전시켰다. 또한 수천 명의 사람을 희생시켜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는 살해의식도 거행했다. 그러나 아무리 잔혹했다 하더라도 아스텍인들의 순결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 함대가 베라크루스의 모습을 드러내고 철갑옷을 입은 수염난 백인 남자 한 명이 이상한 짐승을 대동하고 상륙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300년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남기고 죽어간 아스텍의 전설적인 신인, 신비로운 케트사코알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를 아낌없이 환대하며 맞이했다. 그는 상인이나 지주들의 자금과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내려준 축복을 등에 업고 황금을 찾겠다는 단 하나의 집요한 목적으로 스페인에서 원정대를 이끌고 온 에르난도 코르테스였다. 아스텍의 왕 몬테수마는 코르테스가 정말 케트살코알틀인지에 관해 의심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코르테스에게 100명의 사자를 보내 엄청난 양의 보석과 기묘한 금은 새거품을 선물하면서 돌아가 달라고 간청했으니 말이다. 곧이어 코르테스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다. 그는 속임수를 쓰고 아스텍인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며 급작스러운 소름 끼치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의지를 마비시킨다는 전략 아래 의도적인 사륙을 자행했다. 촐룰라에서 촐룰라국의 지도자들을 광장으로 초대했다. 수천 명의 미무장 신하를 대동하고 지도자들이 도착했을 때 광장 주위를 빙 둘러 대포를 배치하고 석궁으로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있던 코르테스의 소규모 스페인 군대는 이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남김없이 살해했다. 그리고는 도시를 약탈하고 다른 도시로 옮겨갔다. 살륙의 기마 행진이 끝났을 때 그들은 멕시코시티에 있었고 몬테수마는 죽었으며 산산이 부서진 아스텍 문명은 스페인들의 수중에 떨어졌다. 이 모든 설명은 스페인인들 스스로가 말한 것이다. 페루에서는 또 다른 스페인 정복자 피사로가 같은 이유로 똑같은 전술을 사용했다. 이 모두가 그 후 5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될 정치, 경제, 문화, 기술이 뒤얽힌 체제의 폭력적인 시초였다.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도 콜럼버스가 바하마 군도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한 약탈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버지니아에 영국인 정착지가 생기기 전 1585년 리처드 그랜빌은 7척의 배를 이끌고 그곳에 당도했다. 그가 만난 인디언들은 친절했으나 그중 한 명이 작은 은잔을 훔쳐가자 그랜빌은 마을 전체를 약탈하고 불태워버렸다. 제임스타운은 그 자체가 추장 포우안탄이 이끄는 인디언 연방의 영토 안에 세워진 것이었다. 포우안탄은 자기 부족의 땅에 영국인들이 정착하는 광경을 보았지만 공격하지 않았고 침착한 태도도 잃지 않았다. 1910년 겨울 기아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몇몇 영국인은 정착지에서 도망쳐 나와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고 있던 인디언 마을에 합류했다. 여름이 오자 식민지 총독은 포우안탄에게 사절을 보내 도망자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포우안탄은 영국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잘난 체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답변을 보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 병사 몇 명을 보냈다. 병사들은 인디언 마을을 습격해서 15명 혹은 16명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마을 주변에 옥수수를 베어버렸다. 추장의 부인과 아이들은 배로 끌고 와서 강물에 아이들을 던져버리고 물속에 처박힌 애들의 머리통을 쏴버렸다. 추장 부인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 죽였다. 12년 뒤 영국인들의 정착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놀란 인디언들은 그들을 영원히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였다. 인디언들은 사납게 날뛰며 347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들을 학살했다. 그 이후로는 줄곧 전면전이었다. 인디언을 노예로 만들지도 못하고 같이 공존할 수도 없었던 영국인들은 인디언을 절멸시키기로 결심했다. 에드먼드 모건은 초창기 버지니아의 역사를 담은 미국의 노예제도와 미국의 자유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인디언은 영국인보다 뛰어난 산사람들이어서 뒤를 쫓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평화를 가장해 그들을 정착하게 만들고 원하는 곳 어디든 옥수수를 심으라고 한 다음 수확 직전에 습격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옥수수를 불태우는 방법을 택했다. 대학살이 발생한 지 2, 3년 만에 영국인들은 그날의 죽음을 몇 배로 되갚아줬다. 백인들이 버지니아에 정착한 첫 해인 1607년에 포와타는 조 스미스에게 항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를 예언한 것이었다.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 뒤 많은 인디언들이 이와 비슷하게 진술했으므로 첫 번째 항의를 담은 이 서한은 거칠기는 해도 인디언들의 정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두 세대에 걸쳐 내 종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내 나라 어느 누구보다 전쟁과 평화의 차이를 잘 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얼마 안 있어 죽어야 하지만 내 자리는 내 동생 오페 창카노에게 오판 참판 카타토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여동생과 두 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나는 이들이 나만큼 잘 알기를 바라며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사랑과 같기를 바란다. 사랑으로 조용하게 가질 수도 있는 것을 왜 힘으로 얻으려 하는가? 왜 당신들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우리를 짓밟으려 하는가? 전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식량을 숨기고 산속으로 도망칠 수 있고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 친구들에게 나쁜 짓을 한 대가로 굶주리게 될 것이다. 왜 우리를 질시하는가? 우리는 무기가 없고 당신들이 친구처럼 대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줄 것이다. 또한 영국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산속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자고 도토리나 나무뿌리 같은 나부랭이를 주워 먹고 추적을 피하느라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맛 좋은 고기를 먹고 편하게 잠을 자고 아내와 아이들과 조용하게 살고 영국인들과 웃고 즐기며 구리와 도끼를 바꾸는 게 더 좋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우리는 단순하지도 않다. 요즘 전쟁에서 내 부족 젊은이들은 종일 눈에 불을 켜고 앉아 나뭇가지 하나라도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 스미스 선장이 온다 라고 외쳐댄다. 그러면 나는 내 가련한 삶을 끝마쳐야 한다. 우리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당신의 총과 칼을 거두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이다. 순례자들이 뉴 잉글랜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는 영토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총독 존 위스럽은 이 지역이 법적으로 공지라고 선포함으로써 인디언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디언들은 땅을 정복하지 않았으므로 땅에 대한 자연권만 보유할 뿐 시민권은 지니고 있지 않았다. 자연권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청교도들은 또한 성경 시편 2장 8절의 구절에 호소했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무력으로 그 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로마서 13장 2절을 들춰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현재의 코네티컷 남부와 로드 아일랜드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피커트족 인디언들과 불편한 휴생 상태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출구를 찾으려 했다. 자신들의 땅을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코네티컷 정착민들에 대해 굳건한 통치체제를 수립하고 싶어 했다. 인디언 납치꾼으로 골칫덩어리였던 한 백인 교육상이 살해당한 사건은 1636년 피커트족과 전쟁을 벌이는 구실이 됐다.
토벌 원정대가 피커트족과 연합한 블록섬에 날아간 센트족 인디언들을 공격하기 위해 보스턴을 출발했다. 윈스럽 총독의 기록을 보자. 원정대는 블록섬의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어린이들을 사로잡아 올 것이며 섬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 피커트족에게 가서 스톤 선장을 비롯한 영국인들을 죽인 자들을 넘겨주고 손해배상으로 100길에 해당하는 조가비 구슬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요구하며 부족 아이들을 인질로 달라고 하고 만약 거절하면 강제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영국인들은 섬에 도착해 인디언 몇 명을 죽였으나 나머지 인디언들이 울창한 숲으로 숨어버리자 빈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작물을 해쳤다. 그러고는 육지로 배를 돌려 연안을 순회하며 피커트족 마을을 습격하고는 재차 농작물을 훼손했다. 원정대의 한 관리는 그들이 만난 피커트족에 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 설명을 남겼다. 우리를 알아본 인디언들이 떼를 지어 물가로 달려와 외쳤다. 안녕하시오 영국인들, 안녕하시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소? 우리가 전쟁을 벌이러 왔다는 걸 알지 못한 그들은 계속 유쾌한 표정으로 따라왔다. 피커트족과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양측 모두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 영국인들은 앞서 코르테스가 사용했었고 훗날 20세기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사용된 전술을 개발했다. 적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비전투원을 계획적으로 공격한 것이었다. 민족 역사학자 프랜시스 제닝스는 존 메이슨 선장이 롱아일랜드 해협 인근의 미스틱강 연안에서 한 피커트족 마을을 공격한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메이슨은 전투 경험도 없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자가 부대에게 부담이 될 피커트족 전사와의 싸움은 피하라고 말했다. 그런 전투는 안중에도 없었다. 전투는 오로지 적에 싸우려는 의지를 꺾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했다. 대량 학살을 하게 되면 위험은 덜 무릅쓰면서도 똑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므로 메이슨은 대량 학살을 자신의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영국인들은 마을의 오두막집에 불을 질렀다. 그들의 설명에 들어보자. 선장은 또 말했다. 오두막집들을 태워 버려야 한다고. 그 즉시 오두막집으로 들어가 불붙은 관소를 가지고 나와 오두막집을 덮고 있는 거적에 갖다 대어 집들에 불을 질렀다.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당시 저술한 플리머스 식민의 역사에서 존 메이슨의 피커트족 마을 습격을 이렇게 묘사했다. 불을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칼로 난도질 당했다. 몇 명은 도끼질에 온몸이 갈갈이 찢어졌고 또 몇 명은 칼에 정통으로 찔렸으며 재빨리 해치웠기 때문에 도망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약 400명을 해치운 것으로 생각됐다. 불길 속에서 인디언들이 튀겨지고 피가 냇물을 잃어 불이 꺼지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코를 찌르는 냄새 또한 옥삭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희생을 치르면서도 승리는 감미로운 듯 보였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적처럼 역사하시어 적들을 수중에 넣도록 해주시고 교만하고 무례한 적에 맞서 신속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청교도 신학자인 카튼 메선 박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날 피커트족의 600여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영국인들은 인디언 부족들 사이를 이간질해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인디언들은 결코 단결할 수 없어 보였다. 제닝스는 이렇게 요약한다. 인디언들 사이에 매우 심각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지만 얼마 안 있어 두려움의 근원을 곰곰이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인디언들은 피커트 전쟁에서 세 가지 교훈을 이끌어냈다. 1. 영국인들은 가장 엄숙하게 한 서약이라도 그에 따른 의무가 이익에 배치될 때면 언제나 깨버린다. 2. 영국인들의 전쟁 방식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자비라고는 전혀 없다. 3. 인디언의 무기는 유럽인들이 대량으로 제조한 무기에 비하면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인디언들은 이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뒀다. 버질 보글의 책 이 땅은 우리 땅이었다의 한 각주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지금 코네티컷에 살고 있는 피커트족의 공식 숫자는 21명이다. 피커트 전쟁이 끝난 지 40년 뒤 청교도와 인디언들은 다시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번에는 매사추세츠만 남쪽 해안에 거주하면서
유럽인들에게 방해가 되고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바깥의 사람들과 영토 일부를 거래하던 완파노아그족이 그 대상이었다. 완파노아그족 추장 마사소이트가 죽었다. 그의 아들 왬스타는 이미 영국인들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왬스타의 동생 메타콤이 추장이 됐다. 영국인들은 구시를 만들기 위해 한 살인사건을 메타콤의 서행으로 돌렸고 와마노아그족에 대한 정복 전쟁을,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영국인들은 분명 침략자였음에도 예방적 목적을 위해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누구보다 인디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로저 윌리엄스가 말했듯이 양심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쟁을 공격 전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바람을 거슬려 배를 젓는다. 제닝스는 청교도 엘리트만이 전쟁을 원했을 뿐 일반적인 영국인들은 전쟁을 원치 않았거나 종종 나가 싸우기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인디언들은 확실히 전쟁을 바라지 않았으나 잔악행위에는 잔악행위로 맞섰다. 1676년에 전쟁은 영국인들의 승리로 끝났지만 모든 자원이 고갈됐다. 영국인 남성 6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맥타콤을 포함해 인디언 사망자는 3,000명이었다. 그러나 인디언들의 습격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동안 영국인들은 보다 온건한 전술을 택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역시 인디언을 절멸시키려는 동전의 이면과도 같은 전술이었다. 콜럼버스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멕시코 이북에 살고 있던 1,000만 명의 인디언은 결국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될 운명이었다. 백인들이 지니고 온 질병 때문에 엄청난 수의 인디언들이 죽어갔다. 1656년 뉴 네덜란드를 여행한 네덜란드인은 이렇게 기록했다. 인디언들은 기독교들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천연도가 퍼지기 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10배나 많았지만 이 질병 때문에 열에 9골로 죽어간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영국인들이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 처음 정착한 1642년에 그곳의 와파노아그족의 수는 3,000명 정도였다. 이 섬에서는 한 번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나 1764년에 이르러서는 313명의 인디언만이 남게 됐다. 마찬가지로 블럭섬의 인디언도 1662년에 1200명에서 1500명가량이었으나 2004년에는 51명으로 줄어들었다. 영국의 북아메리카 침략의 이면에는 또한 인디언 대학살과 속임수와 야만성의 이면에는 사유재산에 뿌리를 둔 문명에서 태동한 독특하고 강렬한 충동이 있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모호한 충동이었다. 공간, 즉 땅에 대한 욕구는 현실적이었고 인간적인 욕구였다. 그러나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이 지배하는 역사의 야만기에서 이런 인간적인 욕구는 종족 전체를 사륙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그것을 두고 로저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백사람들이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메스꺼운 항해를 하고 난 뒤에 느끼는 것과 같이 더 많은 땅이 없어서 가난과 위험에 허덕이는 것처럼 이 희미해지는 삶의 꿈과 그림자, 더 많은 땅, 이 황무징의 땅을 쫓는 타락한 욕망이었다. 콜럼버스로부터 코르테스, 피사로, 청교도들에게 이어진 이 모든 유혈과 속임수가 인류가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 인종 말살의 이야기를 보다 중요한 인간 진보의 이야기 속에 묻어버린 모리슨이 옳았던 것일까? 스탈린이 소련의 산업 발전을 위해 농민들을 죽였을 때라든지, 처칠이 드레스덴과 함부르크를 폭격했을 때, 트루먼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했을 때 말한 것처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손실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언급해버리려 득과 실의 균형이 도무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정복하는 측인 진보된 나라의 중각계급과 상급계급은 그런 재빠른 처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련 강제 노동 수용소의 죄수들, 도시 빈민가의 흑인들, 지정 거주지의 인디언들, 진보가 동반한 인적 손실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서술이 받아들일 만한 일이었을까?
단지 피할 도리가 없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소수 특권층까지도 조직적인 반란이나 비조직적인 폭동, 법률과 국가에 의해 범죄라는 딱지가 붙은 개인적인 절망감에 폭력적 분출 행위 등으로 표출되는 희생자의 분노 때문에 위협받게 될 때 아무리 특권을 누리고 있어도 버릴 수 없는 현실 감각을 갖고 그런 특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만약 인간 진보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희생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희생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게 가장 중요치 않을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질병이나 건강, 삶이나 죽음처럼 명백하고 당면한 문제가 아닌 어떤 진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들,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까지도 활활 타오르는 장작 더미 속으로 던져버릴 권리가 있는가. 스페인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에게 닥친 그 모든 죽음과 야만 행위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은 역사의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서방구에서 스페인 제국의 영광을 누렸을 뿐이다. 한스 코닝은 콜럼버스 그의 모험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금과 은을 도둑질해 스페인까지 배로 실어 날랐음에도 스페인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잠시 동안 국왕들이 힘의 균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용병을 고용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다. 어쨌든 결국 그들은 그 모든 전쟁에서 패했고 남은 것이라곤 치명적인 인플레이션과 기아에 시달리는 국민, 빈익빈 부익부, 농민 계급의 몰락뿐이었다. 이 모든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파괴된 문화와 사람들이 열등한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콜럼버스와 선원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안으로 나와 헤엄쳐온 사람들.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자기들 마을에서 말을 타고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에서 최초의 백인 정착민들을 숲속에서 뚫어지게 쳐다본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콜럼버스는 그들을 인디언이라 불렀다. 지구의 크기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다. 꺼림칙하긴 하지만 이 책에서도 인디언이라고 부른다. 정복자들이 붙여준 이름을 부르는 일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인디언이라 부를 이유가 있기는 하다. 약 2만 5천 년 전에 베링 해협을 가로짓는 땅을 건너 아시아에서 알래스카로 왔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따뜻한 기후와 농토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해 수천 년에 걸친 여행 끝에 북아메리카와 중남미에 도착했다. 니카라과와 브라질, 에콰도르에서는 약 5천 년 전 멸종된 들소의 자취와 나란히 있는 사람 발자국 화석이 아직도 남아있어 적어도 그 당시에 이미 인디언들이 남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광대한 아메리카 대륙 곳곳으로 흩어진 그들의 수는 콜럼버스가 당도한 무렵에 이르면 대략 7,500만 명이었고 그중 2,500만 명이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다. 각기 다른 토양과 기후에 맞춰 그들은 수백 개의 부족 문화를 발전시켰고 언어만도 2,000여 가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농경을 개선시켰고 자생으로는 잘 자라지 않는 옥수수를 심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수확하고 껍질을 벗기고 알갱이를 떼어내는 방법을 익혔다. 또 땅콩과 초콜릿, 담배, 고무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독창적으로 개발했다. 인디언들은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으킨 거대한 농업혁명을 독자적으로 이뤄냈다. 여전히 많은 부족이 떠돌아다니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룬 채 유목 사냥꾼이나 식량 채집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몇몇 부족은 정착 공동체를 만들어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인구를 늘렸으며 성별 분업을 발달시키고 추장과 제사장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잉여 생산물을 창출하고 예술 및 사회활동과 주택 축조를 위한 여가 시간을 만들어냈다. 기원전 10세기경 오늘날 뉴멕시코 지방의 주니족과 호피족 인디언은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낭떠러지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한 마을당 방이 수백 개에 이르는 거대한 계단식 축조물로 이루어진 마을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당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건축물에 비견되는 것이었다. 유럽인 탐험가들이 도착하기에 앞서 인디언들은 이미 관계 수로와 댐을 이용하고 있었고
도자기를 굽고 바구니를 엮고 면화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다. 예수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시대에 오하이오 강 유역에는 이른바 흑 언덕 축조자들의 문화가 발달했다. 그 인디언들은 수천 개에 이르는 거대한 사람, 새, 배 등의 조각을 흙으로 만들어 때로는 무덤으로, 때로는 진지로 삼았다. 그 중에는 길이가 5.6km에 면적이 100에이커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흑 언덕 축조자들은 오데오, 극서부, 멕시코반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장신구 및 무기의 복잡한 교역 체계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 강 유역의 흑 언덕 축조자 문화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던 서기 500년경, 서쪽에서는 또 다른 문화가 지금의 세인트루이스를 중심으로 한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발달했다. 수천 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이 문화는 농업을 발달시켰고 3만 명 정도 되는 주민이 모여 살던 광대한 인디언 중심지 근처에 무덤이나 의식 장소로 거대한 흙 언덕을 축조했다. 가장 큰 흙 언덕은 높이가 30m였고 그 사각 모양의 토대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넓었다. 커오키아라는 이름의 이 도시에는 연장 제작공, 가죽옷 마무리공, 도공, 보석 제조공, 직조공, 제염업자, 구리 조각자, 훌륭한 도예가 등이 있었다. 1만 2천 개의 조개 구슬로 만든 장례용 담요도 있었다. 지금의 펜실베니아와 뉴욕주 북부인 에디론덱 산맥에서 오데호에 이르는 지역에는 동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들인 오논다가족, 카유 가족, 오나이다족, 세넥가족, 모오크족 등이 이로커이 공용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이로커이 연맹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모오크족 추장 히와와타에게 환영으로 나타난 전설적인 인물 데카니위다는 이로코이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다 해도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을 만큼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 한데 뭉쳤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이 집단을 이어갈 것이다. 이로코이 촌락에서는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했다. 사냥도 함께 했으며 잡은 짐승은 마을 성원 모두가 나누어 가졌다. 가옥 또한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됐고 한 집에서 여러 가족이 더불어 살았다. 토지와 가옥에 대한 사적 소유라는 관념은 이로코이족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1650년대에 이로코이족을 만난 프랑스 예수회의 한 사제는 이렇게 적어뒀다. 이들에게는 빈민원이 필요치 않다. 거지나 가난뱅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친절하고 인정 많고 예의가 바르기 그지없어 가지고 있는 물건에 관대할 뿐만 아니라 공동 물품이 아니면 어떤 것도 소유하는 법이 없다. 이로코이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존중받았다. 가족은 모계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여성 구성원들을 따라 이어지는 가계에 남편이 합류하는 것이었고 결혼하는 아들은 부인의 가족으로 들어갔다. 각각의 확대 가족은 공동주택에서 살았다. 이혼을 원하는 부인은 남편 물건을 문 밖으로 내놓기만 하면 됐다. 가족들이 모여 씨족을 이루었고 10여 개의 씨족이 한 마을을 구성하곤 했다. 마을의 여자 연장자들이 마을 및 부족 회의에서 씨족들을 대표하는 남자들을 지명했다. 여자 연장자들은 또한 이로커이 연맹을 총괄하는 5부족 회의를 구성하는 49명의 주장을 지명했다. 여자들은 씨족 회의에 참여해서 둥그렇게 둘러앉아 발언하고 표결하는 남자들 뒤에 서 있었으며 자신들이 바라는 바와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펴면 남자들의 지위를 박탈해버렸다. 여자들은 곡식을 가꾸고 마을의 전반적인 일을 떠맡은 데 비해 남자들은 항상 사냥이나 낚시를 했다. 또한 원정 전쟁을 떠나는 전사들에게 필요한 노루 가죽 신발과 식량을 여자들이 마련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초창기 아메리카에 관한 매혹적인 저서 홍인, 백인, 흑인에서 게리비 내시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해서 남녀가 권력을 공유했으며 모든 문제에서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으로 나타나는 유럽적인 관념을 이로커이 사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로커이 사회의 어린이들은 자기 부족의 문화유산 및 유대감을 배우는 한편으로 고압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말 것을, 독립심을 가질 것을 배웠다. 또는 아이들은
신분의 평등과 재산의 공유를 배웠다. 이로커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지 않았다. 일찍부터 젖을 떼거나 배변 훈련을 시키지 않았고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천천히 배우도록 내버려뒀다. 이 모든 것은 최초의 식민지 이주민들이 가지고 온 유럽의 가치, 즉 성직자와 통치자, 가부장이 지배하며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진 사회와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뤘다. 가령 순례자 식민지의 사제 존 로빈스는 교구 주민에게 아이를 다루는 법을 이렇게 충고했다. 확실히 모든 아이들에게는 천성적인 자만심에서 우러나오는 고지스러움과 완강함이 있으므로 우선 이것부터 깨트리고 눌러버려야 합니다. 교육의 기초는 겸손함과 순종에 있는 것이고 그런 후에야 다른 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게리 내시는 이로커의 문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법률이나 포고령, 보안관이나 경찰, 판사나 배심원, 법원이나 감옥 같은 유럽 사회의 권력기구들을 동북부의 산림지대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는 견고하게 정해져 있었다. 이로커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율적인 개인임을 자랑하긴 했지만 올바름과 그름에 관해서는 엄격한 규준을 가지고 있었다. 남의 음식을 훔치거나 전쟁에서 비겁한 행동을 한 자는 부족민들에게 모욕을 당했으며 그가 자기 행동을 보상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씻었음을 충분히 보여줄 때까지 배척당했다. 이로커이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인디언 부족들도 비슷하게 살고 있었다. 1635년 메릴랜드 인디언들은 만약 영국인을 죽일 경우 범인을 넘겨 영국법에 따라 법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식민지 총독의 요구에 답변을 보냈다. 인디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해당한 사람의 목숨을 팔 길이의 100배에 해당하는 조갑이 구슬로 보상하며 당신들은 이곳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방인이므로 당신의 관습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름이 마땅하다. 이처럼 콜럼버스와 후대의 계승자들은 텅 빈 황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곳에 따라서는 유럽만큼이나 인구가 조밀하고 문화가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보다 평등하고 남자, 여자, 어린이, 자연 사이의 관계가 아마 세계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게 이루어진 공간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비록 문자가 언어는 없었지만 인디언들은 그들만의 법률과 시, 역사를 기억 속에 간직한 채 유럽의 어휘보다 더 복잡한 구슬 언어와 더불어 노래와 춤, 의례극으로 전승하고 있었다. 인디언들은 인격의 발달과 강렬한 의지, 독립심과 융통성, 열정과 잠재력, 동반자로서의 동료 및 자연과의 관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미국 서남부에서 인디언들과 함께 살았던 미국인 학자 존 콜리어는 인디언의 정신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대지에서 끝없이 지속되는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콜리어의 말에는 낭만적인 신화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디언 전문가 윌리엄 브랜든이 최근 수집한 16세기와 17세기, 18세기에 아메리카를 여행한 유럽인들이 직접 목격한 증거들은 이런 신화의 대부분을 압도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신화라는 것은 결함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종족을 절멸시키면서 진보가 내세운 구실과 정복자와 서구 문명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서술된 역사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제1장 콜럼버스 인디언 인간의 진보였습니다. 네, 1장을 함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콜럼버스와 코르테스, 피사로, 청교도들에게 이어진 이 아메리카 이른바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의 유럽인들은 현재 누구로 다시 표현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장이었는데요. 누군가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민족을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침략하고 전쟁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결국 빼앗고 마는 이 제국주의,
결국 이 제국주의의 모습을 우리는 일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무려 몇백 년도 더 된, 300년도 더 된 이야기들인데요. 300년이 지난, 4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과연 찾을 수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민족이 다른 한 나라를, 다른 한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예속하고 죽이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리아도, 우리의 남코리아도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한 나라에 종속되고 예속되어 있는 우리를 이 인디언들이 당했던 그 수모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코리아전에서만 해도 500만 명의 민중이 학살당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남미군에서는 수많은 생화학 무기 실험이 자행되고 있으며 미군 범죄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참혹한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어제 4월 3일이었는데요. 4월 3일에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제주 항쟁이자 제주 학살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코리아 땅에서 죽어갔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미군 철거, 미 제국주의를 끝장내는 투쟁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 일장에서 함께 살펴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끝장내는 그 투쟁을 언제까지나 끝까지 승리의 그 날까지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월 4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의 필리버스터 라이브였습니다.